자,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현재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탄핵 심판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네 번째 변론에 출석하게 되는 건데 네. 오늘 첫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대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대면할 가능성이 오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헌법심판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진술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국회 측 대리인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참고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예.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국회 측 대리인이 이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상사였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대면을 했을 경우에 이 참고인들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참고인들이 진술을 할 때에는 퇴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예. 저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잘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대면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진술하는 것이 낫다. 좀 더 자유롭게 진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일단 김용현 장관이 이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일단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 내용의 계엄 포고령 1호 네. 이 작성 경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김 전 장관이 잘못 뺏겼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 전 장관 측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검토는 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진술이 엇갈렸단 말이죠. 네.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 서로 대면 진술을 통해서 있는 데에서 이 내용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일단 제일 많은데 말이죠. 일단 공방은 벌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또 그것이 사실이 맞냐라고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둘의 진술은 지금 엇갈리고 있고 또 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지만 이것이 또 내란죄의 수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누구의 죄가 더 커지느냐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측 다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네.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질문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사를 할 때에도 뭐 그 강제 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사, 이렇게 권력 관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가명 조사를 하기도 하고 별도로 이제 그 대면 조사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이미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낫겠다.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가만히 있었다가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죄까지 본인이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일단 뭐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뭐 휴대폰도 부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예로 노트북은 파쇄를 했지만 최근에 MBC에서 나왔는데 예. 그 최상목 대행에게 주었다는 쪽지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다면 그 노트북은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프린트된
그 이제 문서는 나왔다는 거고요. 이것이 최상목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인적 증거, 즉 사람을 통한 증언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지난 21일이죠. 화요일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서 네. 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을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헌재가 조금 전에 뭐 저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상목 전 장관의 이 검찰 참고인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밝혀졌어요. 네. 그렇다면 최상목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옆에 있던 누군가를 통해서 참고 자료라는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을 지금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지시를 했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예. 탄핵심판 변론 시에 윤 대통령은 자신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다음에 만약에 만들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걸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또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그 시간대에 합참에 가 있었다. 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증거들이 다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내란 국조특위 어제 있었던 이 국회 1차 청문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전 1차장의 이제 증언이 있었죠. 비상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 전화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한 14명 정도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재에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홍정원 전 1차장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홍정원 전 1차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밤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목적어는 빠져 있더라. 그런데 바로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체포 명단을 불러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또 당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그 쪽지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은 또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곽종근 전 특수부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진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체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에서는 거짓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있을 헌재 이 탄핵 심판 네 번째 변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공수처 수사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구인은 물론 현장 조사까지 지금 거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범죄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왜 그런 이제 계엄령을 내리고 내란을 획책하게 되었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은 전혀 이제 법적인 절차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수사 방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도 지금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기대어서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무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호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공수처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역시 또 불발이 됐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화폰 서버기록 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규명한 아주 핵심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는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화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를 했던 건데요. 예.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이미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버티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뭐 사실 별다른 지금 대안 없이 강제 구인에 나섰다가 물러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지 지금 뭐 한 달이 넘었고 체포한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방해 수준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도 할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강제 구인을 검토했지만 강제 구인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제 구인은 이제 이게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판례상 강제 구인을 했던 사례도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현직 대통령이라서 강제로 구인해서 공수처로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 공수처에서 구치소에 있는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조사실에도 안 나오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구치소 그 앞에 책상을 갖다 놓더라도 정말 대면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조사. 네. 예. 대면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활용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태도를 보면서 그 이제 태도 변화를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듣다 보면 본인이 원래 말씀이 많으신 편이지 않습니까? 예. 질문을 듣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쏟아지는 여러 증거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이것은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또 맞습니다. 반응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예 그냥 검찰로 빨리 사건을 송치해라. 어차피 기소를 하려면 지금 검찰을 거쳐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거부 의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확실한 상황인데 검찰로 그냥 미리 넘겨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찬찬히 준비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공수처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빨리 넘기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해볼 시도를 다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일단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수처 수사 얘기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 부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덮치고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를 위협한 폭도 58명이 일단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배후 세력을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범죄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보입니다. 그 범죄, 그 폭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통은 범죄를 할 때 타겟으로 바로 직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3층에 있는 CCTV 관제실로 가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지시를 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뉘고 또 7층에 있는 그 영장 판사실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가서 이제 난동을 피우고 이제 모든 것을 손괴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바깥에서 정보를 제공했고 누군가가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거기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만 처벌해서는 이 배후 세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일이 재범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군가는 정보를 대주고 돈을 대주고 또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제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수사를 해서 정말 그 근절을 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변호사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 배후 세력? 어떤 이야기, 어떤 세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CTV 또 유튜브 영상을 추가로 지금 현장에서 분석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조직적 지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조사하겠다라는 경찰의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 네. 경찰 업무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특히 이 배후 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조사가 가능할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저희가 이제 쉽게 배후 세력 또는 지원해주는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법적으로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누군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지시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뭐 돈을 대주겠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또 이 사람들이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네가 가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변호사를 대주겠어 라든지 예. 혹시 벌금을 받게 되면 내가 뭐 벌금을 내주겠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빼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정신적으로 도와주거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법적 용어로 물질적 방조, 정신적 방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범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다 조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국회에서 지금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로 지금 이송이 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어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의 전모를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에서 계속 불기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신뢰감을 심어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특검이 출범을 해서 수사의 마무리 또는 적어도 기소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런데 일단 31일 국무회의에 일단 상정이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제 의결을 통해서 또 이제 이 특검이 출범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특검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있을 헌재 이 변론 기일 이야기 그리고 공수처 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폭력 사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